자, 7주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해와 패턴 인식을 다루는데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실습을 하나 할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수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현실 문제에서 분해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토픽인 패턴 인식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분해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어떤 문제로 쪼개지죠? 자, 큰 문제는 어떤 문제로 쪼개지나요? 각자 글을 남겨주세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로 쪼개지죠? 자, 다시 한번요. 중간 문제. 네, 그렇죠. 자, 다들 남겨주세요. 글을. 문제를 문제가 하나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쪼갠다 이거죠. 쪼개진 문제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더 작은 문제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하셨겠지만, 과제에서도 바로 문제를 쪼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쪼개는 작업을 했습니다. 분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분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분해를 하죠? 자, 분해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분해를 할까요? 자, 일단은 일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해를 하게 되면 일단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복잡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비슷한 대답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해야 될 작업들을 리스트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결국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쪼개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면 사실은 해결책을 찾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쪼개진 문제를 언제까지 쪼개지는 게, 어느 수준까지 쪼개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제를 쪼개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언제까지 쪼갠다? 언제까지 쪼개는 게 좋다고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 이게 쪼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쪼개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그 전략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직업은 군인입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뭐냐면 그때 나왔던 전략이 나누어 정복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하기. 그렇죠? 나누어 정복하기. 제가 영어로는 나누다 해가지고 divide, 그 다음에 conquer. 자, 분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복한다는 것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거죠. 그래서 divide and conquer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실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도 아마 비슷한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주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분해라고 하는 건 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큰 문제를 큰 문제를 작은
문제 집합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분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분해를 왜 사용하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달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죠. 단위 작업은 상당히 작아요. 즉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단위는 작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는 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제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 4 더하기 3 곱하기 5라고 하는 어떤 계산 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어떻게 답이 나왔죠? 답이 얼마입니까?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19라고 답을 했는데 19가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일단 두 개의 연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곱하기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연산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더하기하고 곱하기 연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먼저 3과 5를 곱하는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 즉 다시 말해서 4와 바로 전에 계산했던 값을 이렇게 더하는 연산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바로 3 더하기 3 4 더하기 3 곱하기 5를 19를 바로 이렇게 계산했을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은 이렇게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어때요?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은 단위로 쪼개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재밌는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A 경우하고 B 경우 있는데 다 보이시나요? 자, 보이나요? 자, 잡아요. 자, A 경우하고 B 경우를 보면 지금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볼래? 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 자, 자료의 개수 몇 개? 16개. 16개 맞나요?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밑에도 16개예요. 자, 위에 있는 자료하고 아래에 있는 자료를 잠깐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나 봐보세요. 자, 위에 있는 자료하고 아래에 있는 자료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A 경우하고 B 경우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숫자 카드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일단 두 개의 카드의 공통점은 뭘까요? 위에 있는 카드들의 리스트하고 아래 카드들의 리스트의 공통점은 뭘까요? 적어보세요. 공통점은 뭐야? 일단 16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16개의 자료예요. 누가 답을 적었네요. 자,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김남영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1에서 16까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데요. 위에 있는 것도 1에서 16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1에서 16까지의 수입니다. 그렇죠? 자, 맞죠? 맞으면 제가 제 생각에는 그게 공통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점 이거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해 주세요. 자, 다른 공통점. 어우, 정말 날카로운데요? 지금 그 아이폰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폰이라고 쓰시면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 아이폰이라고 쓴 그 이름 뭐죠? 발신자가 아이폰이라고 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신민기 학생. 그 어떤 학생은 아이언 킴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나중에 이름 물어보니까 김강철이야.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나 이런 부분들 요즘 줌으로 하니까 가능하시면 실명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걸 발견했네요. 지금 팔의 위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낼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자, A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지금은 숫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카드가 숫자가 다 보이는데 카드를 다 뒤집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A 경우에요. 자, 카드가 다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열 수 있는 카드는 한 장입니다. 그래서 8을 찾을 때까지 몇 번 카드를 열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질문 드립니다. 자, 몇 번 카드를 열어야지만 8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각각 남겨주세요. A 경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카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열으면 되겠죠. 자, 일단 카드가 다 숫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숫자가 보이니까 하나, 둘,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카드를 하나씩 열어가면서 숫자 8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몇 번 만에 숫자 8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글을 남겨주세요. 4번이요? 정말? 김진희 학생 정말 4번이에요? 가능할까? 질문 드려야겠다, 그럼 김진희 학생한테. 예, 그렇죠. 4번 만에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번에 사실은 8을 바로 찾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숫자 카드가 지금 숫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마도 몇 번 만에 찾을 건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오픈되어지는 카드는 어떤 거겠어요? 요거겠죠? 한 번 열어보고 8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2번, 3번, 4번, 5, 6, 7, 8번. 8번 만에 찾았어요. 자, 8번 만에 찾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B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B를 찾는다라고 하면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5번? 자, 8번 만에 찾았겠죠. B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자, 처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찾아가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A 경우하고 B 경우하고 카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 카드의 배치와 B 카드의 배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A 카드의 배치하고 B 카드의 배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작인데 B는 순서대로. 자, B 카드는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음. 그렇죠?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아마 지금 세 학생이 지금 답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글을 좀 남겨주세요. 세 학생은 남길 필요 없겠죠? 벌써 글을 남겼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A의 경우하고 B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발견하신 거죠. 발견하신 거죠. 그러면 대부분들 발견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A 카드의 경우와 달리 B 카드는 숫자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자료가 배치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료가 어떻게 돼 있다? 정렬돼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sort돼 있다라고 합니다. sort.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거죠? 자, 지금 8을 찾겠다는 거죠. 자, 근데 8이 어떤 상태, 8을 찾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카드는 한 번에 한 장밖에 못 봐요. 자, 그런데, 자,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자료가 어떤 상태로 돼 있다? 자료가 어떤 상태에, 정렬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자, 정렬돼 있다 보면 가장 작은 자료는 맨 왼쪽에 있을 거고, 가장 큰 자료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맨 처음부터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찾으면 돼요? 가운데를 찾으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자료가 16개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자료가 처음에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중간에서부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7위치가 됩니다. 이거 나누면 얼마가 되지? 누가 답 좀 알려줄래? 자, 17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 8.5요. 8.5. 정확히 했어요. 자, 8.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곳의 위치이기 때문에 8.5라는 위치 있어?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탈 때 8.5층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0.5를 그냥 과감하게 날려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8번째 위치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짠! 하고 열었을 때 한 번만에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만에 찾았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몇 번 만에 찾았니? 첫 번째 경우는 몇 번 만에? 8번째. 두 번째는 몇 번 만에 찾았어? 한 번에 찾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너무 운이 좋잖아. 그렇지?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찾을 거냐면, 자, 4를 한번 찾아보자. 4를. 첫 번째 경우는 몇 번 만에 찾아요? 자, 첫 번째 경우는 4를 몇 번 만에 찾습니까? 4번. 자, 그렇다면, 자, 이제 B의 경우에서 4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잘 봐봐. 처음에 카드를 열게 되면 어떤 카드가 보이죠? B에서는? 자, B에서는 어떤 카드가 보여요? B는요? 아니죠. 자, 8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료가 정렬돼 있다라고 하는 건 알기 때문에 가운데에서부터 자료를 찾아요. 자, 그랬더니 8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료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자, 아까 정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면,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자, 4는 왼쪽에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겠어요? 왼쪽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무시해도 됩니다. 보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오른쪽에는 자료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공간은 얼마로 줄죠? 자, 1에서 7 사이의 공간으로 확 줄어버리죠. 벌써 8을 한번 찾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1 플러스 7의 위치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번째 위치를 찾아보는 거야? 4죠. 자, 그랬더니 4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몇 번 만에 찾은 거야? 자, 2번이요. 자, 위의 경우에는 몇 번 만에 찾았냐면 3번 만에 찾았고, 자, 밑에 있는 경우에는 2번 만에 찾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자, A의 경우에는 내가 7을 찾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7을 찾는다고 하면 몇 번 비교가 필요할까요? 몇 번 카드를 열어야 될까요?
16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7을 찾는다고 B의 경우에서 7을 찾는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B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B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은 B의 방법이 바로 나누어 정복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분해해서 배우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잠깐만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어떤 문제냐면, 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작업을 처리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위 작업,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 이걸 우리 단위 작업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10분마다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뭐 이 전체를 이제 10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서 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가 시간이 걸릴까요? 무조건 얼마 걸려요? 이거 하나 하는데 10분씩 걸린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자, 하나당 10분이에요. 하나당 10분. 이거 하나당 10분이야. 자, 그럼 얼마 걸리겠어? 그렇죠. 뭐 얘기할 게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70분 걸리죠. 그렇죠? 70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3인분 준비하려면 210분 걸릴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빵 토스트까지 굽는 거하고 한 사람은 지금 티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하면 시간은 어떻게 줄을까요? 자, 이것은 두 사람이서 일을 나눴기 때문에, 자, 왼쪽을 한 사람이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 몇 분 걸릴까요? 한 사람이서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려요? 40분. 자, 또 한 친구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얼마 걸리죠, 이 시간은? 30분. 자, 그러면 자, 두 사람이서 동시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 걸리는 거야? 자, 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 걸려요? 30분 안에는 절대 준비를 못 하죠. 자, 그런데 얼마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값 중에서 최대로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4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3인분이니까 얼마야? 120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10명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개별적인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사람이서 준비한다면 얼마 걸리면 되겠어요? 자, 얼마 걸리죠? 자, 10분? 10분 안에 가능할까? 정말로? 10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10분 안에 가능할까요? 사실은 결국은 이 작업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여러분들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금 제품을 만든 거랑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자, 각각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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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자, 그럼 얼마 걸리는 거예요? 40분 걸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30분 걸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떻죠? 계속해서 작업이 만들어진 것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자, 지금 3인분의 빵을 만드는데 얼마 걸린다는 거야? 3인분의 빵을 만드는 데는. 자, 얼마죠? 60분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얼마 걸리지?
자, 3인분의 빵을 만드는 거니까. 자, 아마도 50분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최대 시간은 얼마 걸리겠어요? 60분이 걸리겠죠. 60분. 그렇죠? 60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동시에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좀 바꿔서 도구 중에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계란 후라이를 3개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나 동시에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간들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다 채점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재밌게 한번, 사실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것을 분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이제 핵심이고, 정확히 뭐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분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익혔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에 나올 것 같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야 될 것은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자, 패턴 인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아마 수업을 정리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자, 혹시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살펴보셨죠? 자, 굿모닝 단어가 어떤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질문에 오자가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은 이 오자가 있는 거를 입력하게 되면 얘가 오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찾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굿모닝일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상되어지는 답을 찾아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패턴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아마 굿모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할 때 굿모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이라고 입력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어때요? 현재 당신이 입력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한번 추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턴이 적용되는 예라고 하는 거고요. 패턴은 어떠한 그 일들, 자연현상이라든가 어떠한 특정한 인위적인 활동에서의 반복적인 공통점, 이런 것을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아마 배우게 될 것 같고,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이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니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7주차하고 8주차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자,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다양한 전공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 인식이 뭔지를 찾아보고 패턴 인식이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이번 주에 문제,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에 걸쳐서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풀다 보니까.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답을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어때요? 맞춰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